자, 이게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에서 한 4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경기 변동에서 하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면 통상 한 4번서부터 해서 8번, 9번 여기까지가 경제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수요를 정리하시게 되면 자, 수요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요. 거기 수요의 개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를 하고요. 일정한 가격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게 수요, 밑에 게 수요량을 우리가 지칭할 때, 이 수요라는 것은요, 욕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구매하고 싶어하는 뭐가 얘기를 해요? 욕구. 그러니까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수요량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 곡선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얘는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부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제철 과일이 뭐예요? 응? 참외. 요즘 참외 한 알이 얼마나 해요? 요즘? 처음에 나오면 좀 비쌀 거 아니에요? 한 알에 뭐 한 3,000원 합니까? 1,000원이요? 그럼 만약에 참외 한 알에 자, 참외라는 제철 과일이 나오면 이번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참외가 있으면은 좀 사야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갈 수가 있죠. 장 보러 갈 때. 근데 만약에 한 알에 1,000원이라 그러면 이게 나온 지가 이제 처음 나올 때니까 가격이 좀 비싸겠구나. 그러면 맛만 봐야지. 그래가지고 한 개 정도만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참외가 공급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트에 갔더니 참외 한 알에 예를 들어서 한 5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 2개 살 수도 충분하겠네. 그러면서 사야 되는 어떤 양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외 어떤 뭐 흉작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참외 가격이 많이 다시 또 올라갔다더라. 그러면 참외를 많이 사지는 못하겠네. 그러면서 사야 될 계획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상품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매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한 상품에 주어진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뭐라 그런다? 그걸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명시하면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얼마일 때? 1,000원일 때는 몇 개? 한 개. 얘가 500원일 때는 몇 개? 2개. 얘가 300원일 때는 몇 개? 3개. 얘가 100원일 때는 몇 개? 5개. 이렇게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쭉 나타나 있죠. 이거로 쭉 연결한 게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프로.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참외 한 알의 가격이 3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3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는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몇 개라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이 특정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으로 나타나는 건 수요량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가격에 대응해서. 만약에 얘가 5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몇 개? 2개. 이렇게 선에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수요량이라는 거예요. 수요량.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수요의 분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분류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의 성격을 배웠어요. 그죠? 수요의 뭐를 배웠다? 성격. 일단 요 수요라는 거는 사전적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매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표시한 것이지 실제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자, 정부가 발표를 해요.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는 기념으로 기념주화를 5,000세트를 갖다가 발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는 2,000원짜리 지폐를 발매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시장이 통용되는 건 1,000원, 그쵸?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런 지폐가 있잖아요. 2,000원짜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주화를 발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의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올림픽 개최할지도 모르고 거기다 특히 동계올림픽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발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이거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나오면 한 5세트, 한 10,000원어치 사야지. 이 사람은 10세트 이렇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나오면 내가 다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란 얘기예요? 계획이란 얘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했던 만큼 구매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정부가 이거를 발매하면서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진짜로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1인당 2세트만 구매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계획은 실상 이렇게 세웠지만 실제로 구매한 양은 얼마야? 2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인 것 뿐이지 그게 실제 구매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성격이 틀린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의미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아직 시험에 인용한 적은 없어요. 그죠? 선생들이 모의고사 할 때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경제 논리에서는 출제를 해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논리로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수요는 유효 수요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수요는 무슨 수요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유효 수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만 있다고 수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수요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구매력을 수반을 해야지만 그게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니드와 원투와 그 다음에 디맨드에 대해서 구별을 해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이 욕구가 우리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왜 아이들의 장난감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다 본원적인 욕구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남자아이는 로봇을 선호할 수 있고 여자아이는 인형을 선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걔들이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욕구가 충족이 되려고 그러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뒷받침이 된 것을 우리가 디맨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수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충족이 안 되면 수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이라든가 또는 저축 있죠. 여기에다 얘도 포함하는 거예요. 융자 있죠, 융자. 예, 금융대출금까지도 구매력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기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융자를 받을 때 내가 상환해야 될 이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게 작아지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지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유량이라는 거는요, 이게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의 용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박관장만 용돈을 한 300만 원 준 적 있나요? 어이없다는 표정이군요. 그럼 뭐 한 10분의 1은 주나요? 10분의 1은 넘게 주나요? 자, 어쨌거나 300이라는 용돈이 제시가 됐을 때 한 달에 300이라면은 결코 적은 용돈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는 용돈의 합계가 300이라는 거는 상당히 적은 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되지만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렇죠?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개를 소비했는데 아까 우리가 제철과일이 참외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외를 갑이라는 사람이 10개를 소비했는데 한 번에 10개를 구매해서 소비했다는 것은 많이 소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1년 사이에 소비한 게 10개라는 것은 결코 많은 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유량하고 저량을 구별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인용이 됐는데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 수요에 분류해 가면 유효 수요 밑에 잠재 수요, 실수요, 가수요 뭐 쭉 깔려 있죠. 예, 걔들은 다 참고 사항이고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무슨 수요? 유효 수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별표하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량이 있을 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를 중심으로 출제를 해요. 저량 변수 있죠? 예. 얘네를 기초로 출제를 하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줬죠? 저량 변수의 대표적인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인구하고 재고하고 자산, 그래서 요거 인재자라고 요거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죠? 애들 늦게 잘 때 언제 자냐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3가지가 저량 변수의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한 4번 정도 인용이 됐는데 전부 다 저량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이거 심지어는 이렇게도 낸 거예요. 다음 중에서 유량 변수와 관계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 답이 뭐였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들어간 애가 뭐예요? 저량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소득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자, 이게 이제 5월 말이면은 연말 정산에 따라서 이게 소득세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때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이 소득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이 아니죠. 뭐가 기준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명시가 되니까 당연히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벌어들인 소득에서 우리가 뭐 하고 소비하고 남는 게 있어서 이걸 계속 쌓이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자산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저량 변수가 되고 얘들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유량이라고 그랬을 때 유량을 또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소득과 결부가 돼 있어요. 뭐랑 결부가 돼 있다?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득이잖아요. 그럼 걔는 당연히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렌트라는 애들을 우리가 번역할 때 지대 또는 뭐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임대료에 대한 부분인데 지대라는 게 줄임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그걸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개념이겠어요? 유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임대료라고요. 임대료. 그러니까 얘들은 다 같은 무슨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 유량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투자론에 가게 되면 영어상에서 이걸 순영업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그 투자론에 가게 되면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측정하는 현금 흐름은 연간 그 흐름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순영업소득도 당연히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결부되어 있는 애들은 다 뭐가 되고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하고 상대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는 자 토지 가치 있죠. 토지 가치를 줄여서 지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를 파악을 할 때는 기간을 명시해서는 이걸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매 순간 부동산의 가치나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죠. 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평에서 배워봤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변화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시점을 정해놓고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시점? 그게 기준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의미가 분명한 애들이 지가 또는 뭐가 돼요? 가치 또는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개념이다? 절량이란 얘기예요. 절량. 대표적으로 쓰는 건 이거 세 가지를 쓰는데 가끔 얘네가 섞여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량에 대한 것까지는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가시게 되면 27페이지 상단에 수요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슨 개념이라고 그래요? 유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주택 절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주택 절량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뭐예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러면 주택 절량에 공급량이 있고요.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량의 공급량은 뭐예요? 일정 시점을 기준할 때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 있죠. 그걸 우리가 주택 절량에 뭐라 그런다?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죠. 그걸 절량에 뭐라 그런다? 수요량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죠. 이거는 서로 같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겠죠. 존재하는 걸 다 사람들이 100% 보유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가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2016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연말 기준 했을 때 세종시 주택이 만약에 30만 채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했을 때 누적된 양이 있죠.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주택이 공급이 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이 몇 채라는 얘기예요? 30만 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죠. 근데 요 중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가령 예를 들어서 27만 채라고 그러면 이게 보유하고 있는 양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수요량이 되겠죠. 그러면 저량의 공급량은 몇 채인데?
30만 채인데 수요량은 몇 채다? 27만 채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과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량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요.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네, 그러면 이게 16년이고 15년, 14년, 13년, 그죠? 이 정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공급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들어온 양을 우리는 뭐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유량으로. 기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전체 총량을 파악할 때는 지금 계속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끌어야죠. 그래서 현재 총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총량을 파악할 때 이게 몇 채였냐면 30만 채였던 거예요. 근데 요 중에 3년 전에 공급된 양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죠.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1년, 2년, 3년, 2014년에 들어온 양은 요 중에서 한 8만 채가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는 유량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량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야? 저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량의 수요량과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은 구별을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량 공급 곡선이 있죠. 예. 이 저량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저량은 저량. 예? 장기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그죠? 단기. 자,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불변이에요, 불변. 그렇죠? 자, 세종시가 전국에서 삶의 질이 제일 좋다. 살기가 괜찮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급되어 있는 이 양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주어져야지 늘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주어져야지.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뭐는 상승해요? 가치는 상승해도 얘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원래는 이 가격 수준에 의해서 매 기간 한 요 정도의 양이, 가령 예를 들어서 5,000채 요 정도의 양이 시장에 공급이 됐는데 이렇게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가 상승하면 가치가 상승하면 그 다음 기회에 들어오는 양은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량 공급 곡선은 무슨 곡선이 되고 단기, 유량은 무슨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의 형태가 나타나요. 이걸 바꿔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량은 단기 공급 곡선이고 유량은 무슨 곡선에 장기 공급 곡선에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 서비스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거는 주택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보면 이질적인 재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에 대한 어떤 필요량을 산정할 때 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그 양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죠? 만약에 세종시에 올해 들어올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서는 현재 2017년도에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세종시에서 과연 주택을 어느 정도의 양을 필요로 할까?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아파트가 몇 채가 필요하고 연립이 몇 채가 필요하고 단독이 몇 채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시장 분석이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는 상품을 연립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단독이 됐든 간에 얘들은 똑같은 재화로 취급할 수 있는 게 그게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를 놓고 보면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 있죠? 주택. 주택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효용을 가져다 줘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가 됐든 단독이 됐든 연립이 됐든 다 똑같은 효용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거를 묶어버리면 주택이라는 상품이 동질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동질화가 되면 시장을 분석하기 쉽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일 거고 이렇게 판단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요가 늘어났는데 아파트다 단독이다 다시 이렇게 분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냐면 주택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죠.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다? 주택 서비스다. 예,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라고 있죠. 그게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주택 소요가 이게 하우징 니드의 성격이고 주택 수요가 이게 하우징 디맨드의 논리예요. 그죠? 좀 아까 유효 수요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니드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본원적 욕구예요. 본원적. 예?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관한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주거 공간에 관한 가장 본원적인 욕구를 뭐라 한다? 주택 소요라고 그런다고요. 소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주택 소요를 유지하고 있는 계층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죠.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주거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한 뭐는 갖고 있는데 욕구는 있지만 뭐가 뒷받침이 안 돼요? 구매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주택은 시장 기구에서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불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는 정부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무슨 주택을 공급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서. 근데 여기 있는 디맨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한 뭐만 갖고 있어요? 욕구가. 근데 욕구가 뒷받침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매력이. 요걸 갖추고 있는 게 디맨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욕구는 본원적 욕구도 있고 구체적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주택에 관한 욕구를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아파트도 얘기할 수 있고 연립도 얘기할 수 있고 다세대도 얘기할 수 있고 단독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가지고 있으니까?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걸 채워준다고요.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택에서 아파트만 난 꼭 필요 있어야 돼. 아니면 나는 연립이 있어야 돼. 나는 단독이 있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는 이 계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택 수요가 있고 주택 소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이 있고요. 수요의 발생과 제한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셔서 우리가 요건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 단가로 4번에 수요 곡선과 그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함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의 도출을 우리가 해봤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수요 함수라는 것은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상당히 다양해요. 그죠? 근데 얘들은 다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겠죠. 예, 변하는데 얘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독립변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얘들 하나하나가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변수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걸 구별했어요. 당해 제어가 있고 무슨 제어가 있다? 관련 제어가 있다. 당해 제어는 뭐를 당해 제어라고 그랬어요? 당해 제어는 이거는 아파트 시장 그러면 얘가 당해 제어라고요. 빌라 시장 그러면 빌라가 당해 제어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관련 제어는 뭐를 관련 제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빌라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걔들이 관련제와. 예, 콜라의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다른 제와. 그러면 만약에 들어서 아파트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제와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있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 가격 여하에 따라서 얘 소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해제와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제와의 가격에는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얘를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하고 보완제 개념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 다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명시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인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변수가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수요량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변수가 지금 3개가 제시가 됐잖아요. 3개 변수가 제시됐는데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변수만 나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2개의 변수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그러면 얘들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뭐만 변했다고 가정하겠어요? 가격만.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여기는 뭐를 쓰기로 하고 여기는 수요량을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정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약속을 소득으로 정했으면 여기가 소득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정했으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로서 그래프상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조건은 뭐가 일정할 때. 다른 애들은 다 일정하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함수 얘기하면 가격하고 이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바로 뭐가 된다? 예, 이게 가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인 것처럼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때 여기 지금 요 수요량이 미지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요량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여부는 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만약에 우리가 10이라고 가정하면 수요량은 110, 2 곱하기 10의 논리니까 얘가 얼마겠어요? 9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량은 90이 되겠는데 얘가 만약에 20이 되면 그러면 얘가 1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의 논리죠.
그럼 얘가 7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혜량은 70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수혜량이 90 또는 70이 될 때는 뭐가 영향을 준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가격이 제시가 돼야지만 수혜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격에 의해서 뭐가? 수혜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이 도출된다고 그랬죠. 뭐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감소하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혜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혜량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존재해요? 그렇죠. 반비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수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법칙을 한다? 수혜의 법칙. 그러니까 수혜의 법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혜량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해 준 게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일 때 만약에 가격이 2%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혜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냥. 에? 가격이 변하면 수혜량이 변하죠. 에, 변할 때는 이 탄력성의 크기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0.9 하면 되죠. 얼마 나오겠어요? 네, 지금 1.8%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아니, 이 법칙을 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혜량이 반비례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돼 있어야지 두 개를 할 때 더하기 빼기가 되잖아요. 그죠? 소득과 결부가 돼 있을 때.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출제자가 그냥 친절하게 변체냐 변화량의 수치만 물어보면 관계가 없는데 늘었냐 줄었냐를 물어보면 그럼 또 헷갈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무슨 법칙에 반영이 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세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탄력성 제목 옆에다가 적어줬다고요. 무슨 법칙을 반영한다고. 왜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수요 법칙에 그림자로 표현하는 게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요. 얘가 수요량일 때 여기 있는 요 가격하고 이 수요량은 지금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한 대로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죠?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가격을 10하고 20의 두 가지만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도 가격의 변화는 있는 거예요. 그죠? 11서부터 19까지의 가격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만나는 점들이 보이지 않는 애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을 쭉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이 가져요? 우하향하죠. 그렇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있죠. 네? 얘가 우하향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들은 재화의 소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있죠. 효용이 체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린 거예요. 제과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빵을 하나 구입할 때 빵을 살 때 1,000원을 주고 그 빵을 산다는 얘기는 이 빵에서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얼마나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원은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빵에 대한 효용이라는 게 처음 한 개를 소비할 때와 두 번째 소비할 때하고는 효용이 틀린 거예요. 그죠? 처음에 한 개 소비할 때는 맛도 달콤하고 괜찮은데 두 개째를 소비하게 되면 첫 번째 효용보다는 좀 떨어지죠. 근데 빵을 두 개째 살 때도 여전히 같은 가격인 1,000원을 주고 사라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마트에 가면은 이게 붙는 거예요. 1+1이.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개에 1,000원인데 두 개 사도 1,000원씩 해서 2,000원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살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개 사면 2,000원에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가격이 이렇게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효과에 보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라는 것은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걔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해 재화의 소비는 줄고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아이스크림 대신에 팥빙수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게 대체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근데 원래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팥빙수도 얘도 1,000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얘가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상승했잖아요. 근데 얘는 여전히 1,000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효용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하는 대신에 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 그래서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출로 출제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수요 곡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수요 곡선의 특징에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있죠. 예, 그거 같이 묶어서 정리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단가로 5번에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수요의 변화. 근데 그 수요량의 변화 밑에 가게 되면 가격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가면 대체 효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가격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이 하락한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무슨 효과를 한다? 대체 효과라고 얘기한다라고 거기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여기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별표를 일단 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부터 하죠.